사람이 욕심을 부렸을 때 망한다는 사람 속담이 있죠. 그 이야기는 제가 몸소 경험했을 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욕심을 내봤자 어찌 되겠나 생각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제 얼굴에 침뱉는 결과로 돌아왔었죠. 그 당시엔 욕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은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욕심을 부린 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련했어도 제가 아들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았으나 한 번 더 내다보고 싶거나 그러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결정에 대한 후회에 빠지고 있어요. 사실 너무 꼬마저마한 일이었는데도 그땐 왜 그렇게 거미줄에 엮여 처지게 되었는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구독자 여러분, 함께한 다양한 경험과 어떤 일이 있든 감사하게 받아들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삶의 여러 모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닌가요? 태어나서 공부를 마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며 부부로서 서로를 늙어가며 함께 살다가 죽는 것, 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흔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목표도 크게 잡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만 맛볼 것이라고 느꼈기에 마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큰 꿈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만 경험하게 될 것 같아 그냥 평범한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상황대로 삶을 마무리하며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아도 우리 아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사진도 멀쩡하게 달려있고 얼굴도 다 제자리에 있는데 그냥 여자를 안 만나네요. 제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물어봐도 아들은 면처마에 얼굴을 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자리도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너 혹시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다 했는데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정말 너에게 소리를 듣고 싶다고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겠네.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니? 내가 되면 알아서 다 할 건데 왜 그렇게 보채고 그러세요? 지금은 누구를 만날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다니까요. 아, 그건 그냥 알아서 만나볼게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 친구들 자식들은 전부 결혼을 했는데 너만 총각으로 남은 거 아니냐.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는 손주를 낳았네. 어쩌네 하는데 너만 이러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내 친구들도 걱정을 하더라.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고. 결혼이 필수인 시대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직은 제 짝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런 짝은 어떻게 찾을 건가요?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일하고 돈을 모아놨는데 왜 이러는 거죠? 게다가 엄마의 명령에 따라 청약을 넣어 집도 마련했다는데요. 아, 당신 나름대로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도 있겠죠. 무엇이 문제라고 하냐고요? 엄마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아,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데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벌써 이혼한 친구가 몇이나 되는지 알아요? 저는 한 번 하는 거니까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한 노력조차 안 하는 거죠. 아들을 보며 속이 답답해 했어요. 아이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할 것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억수로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력형 인간이었고 취직은 생각보다 잘 되어서 상여금도 많이 받아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했고 주식 투자도 꽤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불려놓은 재산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으니 뭐 하든 돈이 없으면 이상한 것이었겠지만 아들은 사치를 부리거나 하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며느리의 살림에 절대적으로 참견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만 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의 결혼 상황과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만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모자란 취급을 받는 것은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 남편과 저는 젊었을 때 조금은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살 정도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공동명의로 우리 소유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특별히 좋지 않아서 건물 가치가 몇 배로 뛰지는 않겠지만 위치를 벗어날 일이 없어요. 수십억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 매매를 할 때보다 건물값이 오르긴 했죠. 아들에게도 매번 이 건물은 너에게 증여할 테니 돈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범주에는 결혼도 포함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것만 쏙 빼놓았더라고요. 하다 안 되겠어서 결국 저는 선자리들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중개쟁이들에게 연락을 해 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제가 주선을 한 자리에서 군소리 없이 나가 여자들을 만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선자리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후속 신청도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 아들은 그런 법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결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평소에도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고 활기가 없고 말 주변에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 한마디로 감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여자 쪽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공감대도 형성해야 대화가 진전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벌써 선자리를 내보냈는데 4명의 여자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다면 그건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책이라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요즘에는 연애에 대해 가르쳐주는 전문가들도 있답니다. 그들에게 배워보고 싶다면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겠네요. 연애를 글로 배우고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만나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자리만 나가도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요. 그렇게 선자리에 계속 참석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니 아들도 지치고 돈을 허비하지 않겠다며 선자리에 거부하더라고요. 제의를 해봤지만 아들이 늙고 있는데 결혼이 늦다며 변명을 하고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는군요. 평생 노총각으로 지낼 준비를 하는 모양이군요. 손해를 보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포기하고 6개월 동안 냅두기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웬 경사인가 싶어서 어떤 인간을 데리고 와도 예쁘게 대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이상한 여자라도 만나서 돈이나 마음으로 다 뜯길까 걱정도 되었어요. 결국 저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아가씨는 어디에서 만난 여자야? 내가 워낙 이런 것에 둔감한 놈이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아무쪼록 혹시 술집이나 그런 곳에서 만난 여자는 아니지? 제가 그런 곳에 가서 무슨 여자를 만나겠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엄마야, 그 고등학교 동창인 준우를 아니? 그 놈은 학교 후배라는. 사람은 생김새도 괜찮고 성격도 아주 순하고 좋아요. 오죽하면 나같이 숙에 없는 사람이 먼저 만나보자고 했겠죠. 아들이 말하는 주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꽤 친하게 지냈던 놈인데 공부를 워낙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지금은 의사가 된 친구였습니다. 그런 놈의 학교 후배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사일 거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비기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속물근성을 버리고 산다고 한들 일삼며느리 싫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의사는 돈도 잘 버니까
우리 아들 팔자가 피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더 보고 싶은 것도 없다 해서 하루 빨리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일산 며느리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고 이제 겨우 서로를 알아가는 입장인데 뭘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겠냐며 난색을 표하며 그렇죠.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뭘 그렇게 따지는지, 게다가 의사 며느리를 보면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노총각이라고 놀림을 받는 것이 속상했었는데 떡하니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을 얹지 못할 것이 뻔해서요. 아유,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모임할 때마다 누구는 손주를 낳았네, 돌잔치를 하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터지곤 했습니다. 매번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돈은 돈대로 내는데 저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람에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여자친구를 잡아먹기라도 하는가, 그냥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까지 할 정도니까 진중한 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 얼굴 한 번 딱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해. 내가 뭐 시애미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야. 아들은 상황을 보고 말을 한번 전해보겠다고 했고 나는 그 돈들을 드디어 거둘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설레었었어. 제가 나름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하곤 했어요. 어김없이 그 모임을 할 때가 되어서 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던지더라고 해요. 경수는 너희 아들을 언제 결혼시킬 건가요? 내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유일한 자식이니까요. 작년에는 숙자의 아들이 결혼하여 끝이 났지만 숙자는 고생 끝에 결혼했었죠. 숙자가 며느리를 참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남의 아들 파혼 사건을 왜 거론하나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경이네, 너희도 이대로만 가면 손주를 넣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 손주를 돌보는 것도 어려워질 텐데 요즘은 정자도 얼린다던데. 아이고, 그런 걸 해둬야 하는 거라도 생각하시나 봐요. 결혼이 필수적인 시대는 아니지만 아이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 아들이 의사 여자친구를 만나 엄청 바빠 하더라고요. 얼굴도 못 보고 산다는 건 아니지.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은근히 제가 걱정되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들이 실제로 의사인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의사인 며느리를 보러 가려는 거냐며 역시 고르고 고르다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멋진 여자를 만난다고 은근히 부러워했어요. 어머, 아들 여자친구가 의사라니. 어쩐지 아무리 모양 좋더라도 연약한 놈이 차일필 결혼을 미룰 이유가 있겠다 했더니 의사를 만나려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의사면 더 좋겠다. 아이, 우리 경숙이 이젠 한시름 더럽네. 그렇게나 말이야. 도대체 그런 멋진 여자들은 어디서 만날까? 우리 둘째 아들도 여자친구 하나 없다고 해서 소개 좀 시키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 은근히 의사라는 말에 둘째 아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지만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니까 조금 곤란하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많이 티를 많이 치는 숙부인데 집에만 있는 저에게 입을 삐죽거리며 트집을 잡고 초를 치네요. 의사가 확실한 거 맞아요. 요즘은 뭐 다른 이야기를 손에 자라고 사기치고 다니던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너희 집에는 건물도 있고 재산도 좀 있어서고 너희 아들은 돈을 많이 모았었니? 그런데 사기치려 하는 여자가 붙은 거 아닐까요? 너는 갑자기 조용히 잘 있었다가 왜 갑자기 시비를 걸고 있지? 그래,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날뛰는 줄 알아? 사기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또 괴롭히는 거야?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아들 여자친구 얼굴 한 번 못 보았더라. 괜히 의사라는 게 정말 확실하지 않은데 설레발 쳤다가 사기꾼이면 혼이 파야 돼.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들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는 줄 아는 거야?
아냐,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믿고 살아야겠지. 아니, 넌 우리 아들 여자친구에 대해 얘기 없으면서 사기꾼이라고 확언하는 이유가 뭐야? 아들이 사기를 쉽게 당해도 했다는 거야? 뭐랬어? 그런 걸 하나도 구별 못할 바보 천치가 아니야? 사기라는 걸 못해놓고 사기쳐가면서 말하는 건 알 거야? 다들 촘촘하게 거짓말을 쌓아놔서야. 하나도 안 티가 나지 않는 말이네. 아들이 어려서 성물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았니? 여태까지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다며 내 친구의 아들이니 걱정해주는 거야? 너야말로 너무 꼬아 듣는다. 누가 봐도 지금 내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꼴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우리 아들을 가지고 걸며 넘어지는데 아들은 얼마나 잘난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의사라는 타이틀에 속지 말고 내면을 봐 이런 거야? 아직 아들 참가 한 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냐? 이거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아들을 파혼시키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켰어. 아우, 내가 이것까지는 건드리기 싫었는데 우리 아들의 인생을 초치는 느낌이 들어 말한다. 너야말로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괜히 남의 살림 건드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예뻐하는 며느리나 끼고 살아. 어머, 왜 자꾸 다 친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속을 뒤집어놔. 파혼시킬 만하니까 시킨 거지.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파혼을 했다던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 잘하는 거다. 왜 찰나가는 사업가라고 인식하는 데는 온 가족이 홀라당 쏘가 넘어가는 데까지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돈만 죄다 뜯겼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만 하겠니? 숙자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숙자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파혼을 맞이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속사정이 있는지까지 몰랐어요. 갑자기 친구들 분위기가 세해지면서 은근히 비난의 눈초리를 저에게 보내는데 저도 좀 움찔하게 했습니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존심이 강해서 늘 자랑만 하는 것을 말하던 숙자의 입에서 아들이 사기꾼에 속아서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쩔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숙자는 그 자리에서 대화를 더 나누고 서로 예민한 것 같다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찜했다. 숙자가 나를 세우기도 했고 은근히 자격지심을 품었기 때문에 화해를 했어도 화해를 한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잘 만나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고 아들은 잘 만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고 나는 생각 없이 명세서를 뜯어 보았는데 아들의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나왔는데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는지 궁금했어요. 카드론 이자까지 붙여 나왔길래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 결심했어요. 아들이 곤죽이 되어 퇴근 후 바로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 뭐냐고 어디서 이렇게 돈을 썼는지 물어봤어요. 아니, 카드론 받을 일이 뭐가 있어서 카드값이 이런 식으로 늘어날 때까지 냅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이 엄마, 제 개인 정보도 있고 왜 다른 사람의 카드값을 훔쳐보고 그러는지라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아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왜 다른 사람의 카드 명세서를 보는지 감시를 받는 기분이 든다고 소리쳤는데 그것에 황당해했어요. 아들이 큰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하라며.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받아 써봤다고 충분히 갚을 돈 다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안심을 시키면서 이리나 저리나 돈이 새어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이 수상하게 여겨졌죠. 그 이후에 아들은 저에게 완벽하게 본인의 카드 명세서를 숨겼고 저는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한 달간 있었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더니 무슨 일이냐고 다들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아들이 그 의사인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라도 했대.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죽상이야 푹푹 내쉬는 거야? 아, 너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된다니까 배 아프다는 건가?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야. 아니,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론을 사용했지. 돈이 필요하면 난 남편에게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간단한 말로 말할게. 카드론 같은 것을 사용하면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생돈을 왜 낭비하는지 말이야. 필요하니까 쓴 거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마구 쓰긴 하더라고. 아들이니까 뭐 할 수 있겠니?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야. 갚을 만하니 빌려 쓴 거겠지? 이런 것을 너무 신경 쓴다면 내게만 피곤할 뿐이고 찜찜한 것만 남기니까 걱정하게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아들에게 물어볼까? 여자친구한테 돈을 뜯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서 다 거짓말을 하더니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자 너도 은근히 신경 쓰여서 아들이 돈을 쓰는데 예민해 한 거지. 숙자가 실실 웃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넣는데 도대체 쟤는 하루 종일 꽈배기만 먹고 사는 건지 비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고를 참아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싸움이 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무시를 해도 숙자가 무시할 수 없게 계속해서 제 속을 뒤집어 넣는데 왜 참아야 하겠어요. 숙자야, 너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니? 왜 자꾸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아, 내가 이 모임에 나오지 말아야 정신을 차리겠지? 앞으로는 우리 싸우는 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하니까 내가 나오지 않으니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 뒤로 친구들이 모임을 하러 나오라고 연락을 해도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숙자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웠지만 숙자를 보고 싸운다 하느니 감정 소모를 덜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돈을 어디다 쏟아 부었는지 모르니까 점점 숙자의 말이 귀에서 맴도는데 만나는 건 아닐까 싶어 아들에게 시간이 지났으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누구를 소개시켜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엄마가 워낙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진심이었기도 하고 너희를 만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잖아. 지난번에 카드값을 봤을 때 너무도 속상했어서 그렇다. 여자친구에게 돈을 퍼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내 속이 더욱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괜찮은 사람 같으면 하루 빨리 결혼을 해라고 아들에게 달랬어요. 아들은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해서 거절하기도 뭐 했는지 결국 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거라고 말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참담한 아가씨가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개차반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예쁘기도 하고 정말 도량이 있는 여자였어요. 공손하게 잘하더라고요. 말 끝마다 우리 아들이 바르게 자한 건 제가 다 잘 보살펴서 그런 게라고 제 덕이 말을 하는데 누가 읽겠어요. 어머님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겁을 먹고 자리에 나왔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배시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볼을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나려고 그동안 여자친구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들어왔고 그날 바로 전화번호까지 교환하고 몇 시간 동안 수둑을 떨었을 정도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만났어요. 한 번의 만남이 어려운 거지 2번, 3번은 쉽더라고요. 이후에도 종종 먼저 연락이 오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기도 하고 전시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처럼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가끔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좋았어요. 당연히 만날 때마다 은근히 호감 조사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아, 지금은 그럼 일을 안 하는 건가요? 능력 있는 의사가 일을 쉬면 되나요? 남들을 위해라도 일을 해야죠. 성공하면 돈도 엄청 벌었겠다.
병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영업이라 생각만큼 많은 것을 쌓지는 못하는데요. 저도 개인 병원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 그러면 동네는 정했고 제 남편과 제가 소유한 작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우리 건물에 성형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정말요? 어머님이 이 건물을 소유하셨다고 들은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본다는 게 아닐까 봐요. 어머님 성품도 매우 좋으시고요. 제가 빨리 결혼해서 평생 어머님 곁에서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정말 너무 행복한 상상이에요. 상상만 하지 말고 우리 아들과 결혼 날짜를 얼른 정하고 준비를 시작하면 되죠. 제가 며느리로서 살림에 절대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뭘 하든 응원할게요. 결혼 이야기를 하니 좋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아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러 왔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 보통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며느리로서 제 앞에서 한 번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출 거예요. 신혼집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이 청약 당첨이 되어서 전세를 주었던 집에 전세가 빠지면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전이나 가구들 같은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저는 며느리가 혼자 살고 있다는 집에도 우연치 않게 가보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꾸며놓고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 겸사겸사 가지러 갈 물건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아이 깜짝 놀랐죠. 집이 꽤 큰 편이었는데 거실에는 소파와 엄청 큰 테이블이 하나 덜렁 있는 거 말끔한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있는 게 끝이더라고요. 가구들이 별로 없어서 며느리 살림 사이에서는 가지고 올 게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주 잠깐밖에 시간이 없어서 구경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집에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요. 그 잠깐의 시간조차 남기지 않더라도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집에 공기청정기만 5대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거실에는 3대가 무려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혹시 담배를 피우나 싶었지만 저랑 가끔 만날 때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냄새가 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그저 기관지가 예민한지 싶었죠.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막아서면서 혈지 말라고 해서 그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냉장고에 무슨 보물이라도 넣어놨니? 아, 왜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뭐 이상한데 그럼 밖에 나가서 물이라도 사서 마셔야겠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냉장고 정리를 하나도 해두지 않아서 조금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그러지. 가까운 곳에 커피를 잘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냉장고에 물을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에 마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알겠다만 갑자기 냉장고 문을 막아서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죠. 앞으로는 냉장고 문도 열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림에 참석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주시는지 마음으로도 느껴지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그냥 부끄러웠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동네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고 정말로 맛있는 커피를 마신 후에야 제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신부의 드레스와 메이크업 같은 부분 아니겠어요. 요즘은 스드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져서요. 그런 것들을 묶어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띵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의 준말이라고 하던데 요즘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런 식으로 줄여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라면 며느리는 신속하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식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찾겠다고 합니다. 저는 멀리서 오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아 서울 어디든 상관없으니 어머님께서 식장을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편안하시고 좋아하시는 곳을 선택해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 친분이 많이 오시는 곳보다는 모든 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맞추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결혼을 하는 건지 아들 내가 결혼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전체 준비를 전부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한 발 뒤에 서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대로 따를 테니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여우인지 뭐인지 제 입맛대로 스드메나 예식장, 청첩장이니 전부 떠맡겨두고 결제는 제가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머님 이번에 고르신 드레스 말인데요. 저도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훨씬 비싼 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비싸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다나에게 보이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예식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해야겠어요. 제가 비용을 지원할 테니까 편히 준비하세요. 정말요.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결혼식 장소도 그냥 도시에서 운영하는 곳 같은 데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엄마께서 호텔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가 의사니까 당연히 호텔에서 하는 게 맞겠죠. 제가 현재 일을 쉬고 있어서 그런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비용이에요. 제가 계속 일을 해왔으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현재 결혼 준비로 인해 개업을 하는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손해가 제로가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요. 먼저 아이는 조금 미뤄도 되겠지 않겠니? 호텔 결혼식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 내가 아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돈이 따로 있어. 제가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인지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고 결제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았죠.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청첩장까지 나와서 저도 청첩장을 주변 지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을 빼놓을 순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 친구들 경조사에 낸 돈이 얼마던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숙자 그렇게 된 이후에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있었잖아요. 일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던 와중에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냉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정말 드디어 네 아들도 장가를 가는 것이구나. 아이 이렇게 경사스럽지만 당연히 모임에 참석하고 나가야 해요. 요즘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는 그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 안 돼요. 그것을 열어보는 방법도 몰라서 청첩장을 준비해서 이번 모임에 꼭 참석하고 아이들에 대한 소식은 엄청 궁금해해요. 예전에는 제가 식사를 사겠다고 말했고 친구들을 불러서 모았는데 당연히 숙자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자랑을 해야겠죠? 가히 누구의 며느리를 사기꾼으로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아서 계속 궁금했어요. 모임을 하는 날만 기다리다가 그날이 도착했고 일부러 상관하지 않는 몇 개 없는 명품 가방까지 들고 나갔더니 친구들이 반가워하더라고 해요. 친구들이 모두 도착한 후에 청첩장을 드렸습니다. 주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간다는 거 아닌가?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랑 말이야. 그동안 아들이 참 잘 살아온 건지 친구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의대 나온 친구거든. 나중에 며느리 후배들 중 괜찮은 애 있으면 너희들 둘째 아들들이랑 연결해주고 할게. 어머, 너무 잘됐다. 성형외과 의사면 돈도 잘 벌겠네. 아, 물론 경숙이네 아들도 한가닥 하긴 하지만 성형외과와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아. 다들 내가 뿌린 만큼 축이 단단하게 준비해야 해서 와야 한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살 테니까 다들 맛있게 먹고 결혼식이 코앞이니까 그날 한 번 더 보자고. 네, 어디 한번 며느리 자랑도 좀 해보고. 그래, 봐.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궁금해서. 어제 난 다 잠이 안 됐어. 오더라의 자며 내가 그 부인을 만나니까 배 아파서 잠이 안 온 게 아니야? 근데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새로운 때이고 그런 거 아니야? 의사면 성격도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다 편견이야. 편견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에게 잘하는지 몰라 착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말이야. 결혼 준비도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더라니까 왜 내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 하나하나 나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고부 갈등 하나 없을 것 같아.
얼굴도 예쁘고 말이야. 성형에 거하면서 얼굴 다 뜯어고지. 주변 지인들도 전부 성령의 거사일 텐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어렵겠어. 너는 꼭 그렇게 말을 해. 아휴 좋은 날이니까 내가 참고 넘어갈게. 아무튼 다들 청첩장 받았어. 숙자가 그렇게 딴지 거는데 아재가 성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며느리가 얼굴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궁금했어요. 숙자 말을 듣고 주 얼굴이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며느리가 성형외과 의사니 뭐 어떻게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한창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친구들이 며느리 사진을 보자고 하더니 웨딩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친구들이 전부 며느리 미모를 칭찬하면서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돌려보는데 숙자가 궁금해하며 슬쩍 고개를 돌려보더군요. 갑자기 눈이 왕방울만 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보고 있는 휴대폰을 확 빼앗아가려 했지만 끝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황당해하며 무슨 짓이냐고 물으면서 확대하려다 말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보고서에는 대문짝만하게 라는 문구를 보고 놀랐어요. 갑자기 제 머리칼을 잡는다는 건 정말 뜬금없는 일이라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야, 넌 또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거니?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던 거야? 내가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구나. 친구들이 달려와 말리고 모두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 정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무것도 몰라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말 좀 제대로 하라고.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알 거야. 지금 어디 있니? 곧 잡아가야 해. 이 사람이 불러 숙자가 흥분했다. 경찰은 벌써 신혼집으로 들어갔니? 빨리 앞으로 와. 말을 하는 걸 시도했지만 아우, 나는 숙자를 말리지 못하고 당장 잡으러 가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했습니다. 찝찝한 상태로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평일 저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집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전화를 걸어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느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오늘 뭐 어디 나가기라도 했나 보다. 날이 아닌가 본데.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가자 아내에게 말했어요. 안 와. 입을 꾹 닫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삼자 되면 확실하게 시켜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숙자가 어디론가 막. 전화를 걸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문 앞에서 주저앉은 채로 숙모는 말을 걸어봐도 고요한 청천벽력처럼 재빨리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수리공인 남자가 며느리 집 문을 열어 걸어오며 여기가 맞나요? 라고 물었고 숙모는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리공으로 오인한 숙모는 며느리 집 문을 강제로 열려는 듯이 했는데 그러자 남자는 뭐 하는 거야? 강제로 문이라도 열거냐? 라며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나도 미쳤다. 아저씨, 문을 열어달라고 해. 돈은 내가 따다 주니까 걱정 말고. 아, 제가 집주인 맞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는 법을 어길 일은 없어요. 어머니 저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우리 집 아닌데요. 며느리 집이라서 다른 기사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문 좀 뜯어주시겠어요? 돈은 필요한 대로 주겠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으신다며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봐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확신 있는 얼굴로 말할 테니까 맘 편히 뜯어주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비밀로 처리하면서 돈 올려봐도 괜찮을까요? 배 이상 대달라고 하더니 문이 열렸어요. 한 10분 정도 이리저리 뭘 하더니 문이 떡하니 열렸어요. 강제로 열고 들어간다는 게 찝찝했지만 현관에 들어섰는데 정말로 놀랐어요. 현관 입구에 남자의 구두 같은 것이 보이는 게 글쎄 못해도 5, 6켤레는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간며느리와 남자의 관계가 복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순진한 척을 했더니 양다리도 아니고
몇 개의 다리가 달린 건지. 거기다가 그 남자들을 한 집에 불러 모아놓고 뭘 하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돌렸던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지방이 가득히 담배 연기로 매우 깔려 있어 숨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진동을 일으켜서요.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란 마음을 애쓰며 다듬고 중문을 열어 들어가니 며느리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듯이 소리를 꽤 지르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3명이 모두 닥쳐왔습니다. 그때 아무리 부르더라도 너무 상황이 급박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혼비백산한 얼굴로 현관문을 막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이 없는데 경찰은 여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무엇으로 찾아오셨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와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숙자가 제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며느리를 위협하였습니다. 사방팔방 휘둘렀다. 나의 차에도 꽤 있는데 숙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며느리를 휘두르려는 원한이 많이 쌓여 있나 싶더라. 연아야, 너 알지? 내 얼굴 까먹었으면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내가 몇 년 전에 사기치고 인생 패배자 취급했던 우리 아들 기억 못하면 너는 정말 나쁜 년이야. 저는 입을 확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고 경찰은 말리고 저는 집 안으로 홀린 듯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거실에 큰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술병이 나동글고 있고 화투패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경찰에게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소리를 쉬더니 경찰들이 들어와서 보더라고 해요. 경찰은 갑자기 눈빛이었다. 변하더니 방문을 열어 집 안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 숨어있던 남자 5명과 며느리를 체포하라고 저는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정을 듣고 싶어서 경찰서로 향했는데 거기서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에 취직했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손재주가 별로 없었던 며느리는 의료사고를 내게 되었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환자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소송을 걸었고 그 일로 사회초년생 때 빚을 질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불법적인 일을 시도했던 그녀는 친하게 지내던 술집 마담에게 제안을 받았고 집에서 놀이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며느리는 집에서 몰래 술집에 자주 온 VIP 고객들을 데리고 놀이판을 열었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수억 원을 금방 벌리겠다는 며느리는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치면서 본인이 사업가이거나 의사이거나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서 남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소개시켜준 그 주위 구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형외과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노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냥 돈 좀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준 건데요. 저희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도 꽤 있는 집안이었어요. 팔자를 읽어주고 세를 물으려던 거죠. 며느리는 저희 집 재산을 보고 한탕을 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에 아들은 며느리에게 뺨을 때렸고 며느리라고 불리고 싶지 않은 그 여자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혼인을 통해 사기를 시작하여 불법 사행성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소송을 시작하고 숙전에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명확한 증거들과 추가 피해자와의 연락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로 제가 아들에게 결혼을 권유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제와 숙자의 상황을 알게 되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아들에 대해 죄송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직 길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